우리가 주변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제품, 아마 유리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깨질 위험이 있어 조심히 다뤄야 하는데요. 만약 사람이 자기 몸도 유리처럼 깨질 거라고 걱정한다면 지금 보기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거 유럽에서는 자기 몸이 유리처럼 깨질 수도 있다는 이른바 유리망상 증후군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가 바로 이 증후군에 관한 것입니다. 16세기와 17세기 유럽에서 가장 귀중한 물건 중 하나를 고른다면 아마 유리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유리의 최초 제작 시기는 그보다 더 훨씬 오래되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고 일부 귀족들의 물건 그리고 성당 등의 건물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베네치아의 무라노란 지역에 전문 제조업자들이 많았으며 루이 14세가 유리 제조업자를 특별히 프랑스로 초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리 제조에는 뜨거운 불이 사용됩니다. 이 당시 유리를 제조하던 제조업자들 중에서는 하도 뜨거운 불 곁에서 유리만을 제조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어쩌면 불에 녹아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네요. 아마 당시 계속된 중노동과 뜨거운 불의 열기가 이들의 정신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은 제조업자들에게만 있던 것은 아닌가 봅니다. 유리와 유리 장식품 등을 자주 접하던 일부 귀족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유리와 동일시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중엔 곧 자신들의 몸도 마치 유리 장식품처럼 조심하지 않았다간 산산조각 날 것이란 걱정에 빠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글래스 딜루전 신드롬, 우리나라 말로는 유리망상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활동했던 작가 로버트 버튼, 그는 1621년에 출판했던 자신의 저서 우울의 해부학에서 이 유리망상 증후군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하기도 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유리망상 증후군은 우울증의 일종으로 특히 교육 수준,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이 유리망상 증후군을 겪은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버튼의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왕 샤를 6세는 아마도 유리망상을 겪었던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는 원래 어느 정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아마도 선천적 혹은 유전적인 것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이런 질환이 깊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런 그는 유리망상 증후군에도 시달렸습니다. 샤를 6세는 자기의 몸 전체가 유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혹시나 산산조각 나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일단 신하들과의 접촉을 엄청나게 피했습니다. 왜냐면 그들의 손이 자신에게 잘못 닿았다가는 몸에 금이 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일상생활에서도 보호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기 전에는 무조건 엉덩이에 두꺼운 방석을 끼웠으며 그마저도 깨질까봐 아주 조심히 살살 앉았다고 합니다. 또한 숨을 쉬다가도 몸이 깨질 것이 두려워서 처음에는 담요로 몸을 둘둘 말아버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최대한 푹신하게 만든 침대 안에 들어가 몇 시간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누워만 있을 수는 없는 법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하나 고안해냈습니다. 샤를 6세는 당시 뛰어난 제작자들을 불러서 자신을 위한 특별한 갑옷을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일상복처럼 보이지만 안에 철로 된 뼈대가 들어있는 옷, 철제 갈비뼈로 보강된 특별한 의복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옷이 상의밖에 준비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하반신에는 두꺼운 담요를 둘둘 두르고 다녔다고 하네요. 몸을 씻는 것도 옷을 갈아입는 것도 위험하다고 여겨서 무려 5달 넘게 씻지도 않고 같은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 위생 환경 등을 생각해 본다면 악취가 상당히 강하게 풍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샤를 6세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다른 나라의 왕족 역시도 이런 유리망상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어서 샤를 6세와 거의 비슷한 행동을 벌였다고도 합니다. 지친 왕족의 주치의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왕족이 늘 누워있던 침대에 불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불이 붙은 것을 알아챈 왕족이 벌떡 일어나서 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하인들을 부르자 하인과 주치의가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붙은 불을 끄고는 방금 문을 세게 두드렸지만 몸이 조각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자 그제서야 자신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하네요.
이 여성의 이름은 알렉산드라 아말리, 흔히 바이에른의 알렉산드라 공주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초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인으로 유명했다고 하며 성품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조카에게 청혼을 받았다고도 하는데 이 청혼을 그녀의 아버지 루트비 1세가 고사했습니다. 그의 프로포즈를 아버지가 대신 거절했던 사유는 그녀의 몸이 약해서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드라 공주가 승마를 즐겼다는 이야기 등이 있는 것을 볼 때 당시 그녀가 결혼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약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는 몸이 약해서가 아니고 그녀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중간에서 반려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알렉산드라 공주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 것은 그녀가 20대 초반의 무렵이었을 시기였는데요. 처음에 그녀의 이상 증세를 느낀 것은 시녀들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공주의 발걸음이 이상해진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발걸음과는 다르게 다리를 아주 넓게 벌린 채로 매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시녀들은 그녀가 승마를 하다가 혹시나 다쳐서 그런 줄 알았지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청결한 위생에 무척이나 집착하기도 했습니다. 침실 청소에 무척 관심을 기울였는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침실 청소를 대단히 꼼꼼하게 감독했습니다. 특히 자기가 입는 옷도 특정한 색의 옷만 고집했으며 무조건 하얀색 옷만 입기를 원했다고 하네요. 결국 그녀의 이런 이상행동을 알아챈 가까운 주변인들이 그녀에게 도대체 왜 그러는지 물어보자 알렉산드라 공주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본인이 어렸을 적에 유리로 된 피아노를 삼켰단 것입니다. 아마 진짜 피아노는 아니고 장식용으로 만들어진 작은 피아노 모양의 장식품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자기가 다 자란 이후에도 이 장식품이 몸 안에 남아있어서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안에서 깨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청결에 과도하게 집착하던 것은 본래도 가지고 있던 하나의 결벽증과도 같은 것이었지만 이 유리 피아노가 몸 안에서 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나중에 따로 생겨난 정신적인 망상질환의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몸이 유리로 되어 있다거나 혹은 몸 안에 유리가 있어서 그것이 깨지면 자기도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전형적인 유리망상 증후군을 보였던 것이죠. 후대의 역사가들은 알렉산드라 공주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당시 루트비 1세가 다른 여인과 스캔들이 나면서 퇴위 요구를 크게 당하던 시기와 겹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소에도 상당히 섬세한 성격과 약한 강박증을 갖고 있던 공주가 아버지의 스캔들 소동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이런 유리망상 증후군이 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유리망상 증후군 역시도 지나치게 큰 스트레스가 요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왕족들의 경우 당시에 가장 큰 주목을 받던 집단이기도 하니 개인이 감내해야 했던 스트레스가 꽤나 크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유리망상으로 역사가 다시 쓰여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게오르기오스 하치아네스티스입니다. 그는 그리스의 포병 및 참모 장교로서 중장까지 진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복무 기간 동안 그가 맡았던 가장 중요한 직책은 튀르키예 독립전쟁 기간 동안 맡았던 소아시아군 총사령관 직책일 것입니다. 이 전쟁은 1919년부터 1923년까지 벌어졌던 전쟁인데요. 튀르키예 대국민의회가 그리스, 프랑스, 영국 등을 포함한 이른바 협상국들과의 사이에서 벌였던 전쟁이었습니다. 게오르기오스는 1922년 4월 트라키아군의 사령관이 되었고 5월에는 소아시아군의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는 당시 그리스 내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여러 부대를 이리저리 전전하며 떠돌았다고 하네요. 사령관이란 직책은 무척이나 높고 중요한 위치로 그동안 여기저기를 떠돌았던 게오르기오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나 다름없는 직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직책이 그에게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령관에 임명된 이후 그는 정신적 불안감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임명된 거의 직후부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연히 한 나라의 군대, 그것도 사령관이란 직책은 그만큼 엄청난 중압감과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평화로운 시대에 맡은 직책이 아닌 전시 상황 중에 맡은 것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게오르기오스 역시 유리망상 증후군이 발현됩니다. 특이하게도 그는 자신의 전신이나 체내가 아닌
다리만이 유리로 만들어졌다는 망상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제대로 지휘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를 만났던 미국의 특파원 콘스탄틴 브라운에 따르면 계속해서 자기 다리가 유리로 만들어졌다는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선에 직접 합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도 하는데요. 처음에 특파원은 이것이 그만의 특별한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가 정말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게오르기오스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이후에 그의 이 유리망상 질환은 더욱 심해졌으며 나중에는 아예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지경에까지 이뤘습니다. 심지어 이런 황당한 사례까지도 전해지는데요. 튀르키예 군대가 스미르나 지역까지 진군하자 한 장군이 게오르기오스를 찾아 이에 관해 보고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게오르기오스는 침대에 누워 꼼짝하지 않은 채 멍하니 천장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고하러 온 장군이 대체 왜 그러고 있는지 묻자 게오르기오스의 입에서 황당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이미 죽은 사람이란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지휘를 내릴 수가 있으며 또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군사들과 전쟁을 하겠냐는 대답이었는데요. 어이가 없어진 부하 장군이 그를 닥달했던 모양인지 게오르기오스는 겨우 일어나 부하를 모두 대피시키라고 전했고 끝내 스미르나는 튀르키예 군에게 함락되었습니다. 결국 계속된 그리스군의 참패가 이어지자 사령관 직책을 다른 장군으로 갈아치우는 지경에 이릅니다. 하지만 튀르키예가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게오르기오스는 나중에 그리스 본국으로 송환되어 패전과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판에 기소됩니다. 이른바 6인 재판 혹은 6명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 재판에서 그는 그리스에 대한 반역죄란 혐의로 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갑자기 한 국가의 군대를 책임지는 사령관이 된다는 것이 그에게는 정신적으로 큰 압박감이었던 듯한데요. 앞선 사례들과 비슷하게 감내하기 어려운 큰 스트레스가 그의 이런 질환을 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은 에피소드입니다. 유리망상 증후군이 불러온 거대한 나비 효과처럼 보이네요. 지금 시점으로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이 가능할까 싶지만 전문가들은 이건 역시도 정신질환의 일부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극한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충분히 발현이 될 수도 있는 질환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자신의 몸이 유리로 되어 있다는 내용 때문에 그 특이함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지막 사례가 인상이 깊은데요. 만약 그가 유리망상 증후군을 앓지만 않았더라면 과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요소가 또 있었겠지만 이런 증후군으로 인해서 한 나라의 운명과 역사가 뒤바뀌었다는 점이 놀랍기도 합니다. 내 몸이 부서질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상상, 유리망상 증후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